안녕하세요. 이지토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계 패권과 달러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강대국의 흥망성쇠는 언제나 그 나라 화폐의 운명이랑 같이 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나라가 힘을 잃으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화폐 가치라는 말도 있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역사가 그걸 그대로 보여주죠. 16세기에 스페인의 레알, 또 17세기 네덜란드 길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예로는 20세기 영국의 파운드화까지. 아, 전부 다요? 네, 패권이 이동할 때 보면 항상 그 통화 패권이 먼저 상실됐습니다. 이게 단순한 경제 현상이라기보다는 뭐랄까 한 제국의 운명이 바뀌는 첫 신호탄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질문이 현재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과 달러에게 던져지고 있는 거죠. 과연 달러의 시대는 계속될 것인가? 정말 거대한 질문인데 오늘 이 질문의 실체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패권국인 미국부터 살펴봐야 할 텐데요. 우리가 보통 미국의 힘하면 막강한 군사력, 세계 1위 경제 규모 이런 걸 떠올리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네, 보이는 것보다 그 보이지 않는 기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미국의 패권은 사실 두 개의 아주 거대한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개의 기둥이요? 네, 첫 번째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민주주의를 계승한 정치 시스템이고, 어. 두 번째는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자본주의 철학을 받아들인 경제 시스템입니다. 아, 그래서 워싱턴 DC에 가보면 백악관이나 국회의사당 건물들이 다 그리스 신전처럼 생긴 신고전주의 형식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미국의 정체성이 어디서 왔는지 그냥 건축으로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라는 예측 가능한 틀을, 또 경제적으로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으로 대표되는 시장 경제라는 자유로운 판을 딱 깔아준 거죠. 네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미국은 믿을만하다. 이런 신뢰가 생긴 겁니다. 그 신뢰가 바로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만든 근본적인 힘이고요. 그거 정말 흥미롭네요. 저는 그 달러 기호가 그냥 미국에서 만든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유래가 옛날 패권국이었던 스페인 화폐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결국 미국도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라 기존 강대국들의 좋은 시스템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지금의 자리에 오른 거군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계승과 발전의 힘, 그게 미국의 저력이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이 두 단어가 전 세계의 자본과 인재를 미국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점이 미국이 만든 그 신뢰의 시스템을 가장 잘 이용해서 성장한 나라가 이제는 그 시스템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중국 이야기죠.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네. 1978년에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선언한 이후에 중국은 정말 눈부시게 성장했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 당시 소련을 견제하고 또 중국의 그 거대한 시장을 활용하려던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아, 일종의 키워서 먹는다 이런 전략이었군요. 네, 그런 셈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용을 깨워버린 꼴이 됐죠. 특히 2001년에 중국이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 미국이 지원해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던 일이잖아요. 그 이후로 중국 성장이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미국에는 큰 타격이었지만 중국에게는 오히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이 됐고요. 맞아요. 그러다 2012년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면서 중국의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좀 몸을 낮추는 전략이었다면 이때부터 중국몽을 선언하면서 아, 중국몽. 네,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겠다는 야심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죠. 중국 제조 2025 같은 걸로 2025년까지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 2050년까지는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 되겠다고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했고요. 그 야심의 핵심 전략이 바로 1대1로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중국이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에 투자해서 영향력 키우나 보다 했는데 이게 군사적인 의미까지 담겨 있다고 하니까 좀 섬뜩하기도 해요. 그게 핵심입니다. 단순히 경제협력이 아니죠. 스리랑카의 한반도타 항구 사례를 보면 명확합니다. 아, 그 돈 못 갚으니까 항구 운영권을 99년 동안 가져가 버린 사건이요? 네, 이게 순수한 경제 논리일까요? 아니면 인도양의 핵심 거점을 확보하려는 전략일까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주요 항구를 거점으로 삼아서 이른바 대양해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대양해군이라면 자국 해안선을 넘어서 전 세계 바다 어디서든 작전할 수 있는 해군.
이건 뭐 사실상 해상 패권을 잡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네요. 그렇습니다. 경제적 영향력을 군사적, 지정학적 패권으로 바꾸려는 아주 체계적인 계획인 셈이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도전해오는데 미국은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만 해도 다들 뭐 제조업 부활이나 무역 적자 이런 데만 집중했던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겉모습만 봤죠. 근데 트럼프의 진짜 전쟁은 사실 그 이면에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보이지 않는 요새, 즉 달러 패권을 지키는 거였어요. 보이지 않는 요새요? 네, 본인이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국가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도전한다면 그 국가 경제에 100% 관세라도 매기겠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와, 겉으로는 메가를 외치면서 노동자들 표를 얻었지만 본질은 달러 패권 수호였다는 거군요. 그럼 관세는 무역 수지 개선이 아니라 금융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를 향한 무기였네요. 바로 그겁니다. 관세의 무기화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금융 무기들도 등장하는데요. 또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 100년 만기 채권 같은 걸 발행해서 전 세계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요. 그리고 정말 영리한 게 바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요. 그 달러의 가치를 고정시킨 암호화폐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미국의 무기가 되죠? 간단합니다. 민간 기업이 1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담보로 실제 1달러 가치의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결국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살수록 그 돈이 미국 국채 매입으로 이어져서 미국 재무부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이야,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는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이 생긴 거네요. 정말 기가 막힌 발상입니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21세기형 패권 전쟁의 진짜 모습입니다. 듣다 보니까 이 미중 패권 경쟁이 왜 이렇게 격렬하고 타협이 어려운지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 문제, 이익 다툼이 아니라는 건데 이 본질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혈액형 비유가 있더라고요. 네, 아주 직관적인 비유죠.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가진 B형 혈액, 그리고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와 국가 자본주의를 가진 A형 혈액으로 보는 겁니다. A형과 B형은 서로 수혈이 불가능하죠. 바로 그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이질적인 시스템이라는 뜻이죠. B형 혈액을 A형 환자에게 수혈하면 화자는 죽는다. 지난 수십 년간 교류하면서 중국도 미국처럼 변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결국 A형 체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과거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던 것처럼 평화로운 패권 이양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동맹 네트워크입니다. 미국은 나토, 쿼드처럼 전 세계의 거미줄 같은 동맹 네트워크가 있지만 중국의 편은 러시아나 북한 등 일부에 국한되어 있죠. 그 차이가 위기 상황에서는 결정적이겠군요. 네, 고립된 도전자와 네트워크를 가진 챔피언의 싸움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달러의 대안은 없는 걸까요? 요즘 브릭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들 주목하죠. 전 세계 인구의 40%, GDP의 35%를 차지하니까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잠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재된 한계 또한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리더십의 공백입니다. 중국이 맹주가 되려고 하지만 인도나 러시아가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죠. 서로 견제하겠네요. 그렇죠. 둘째, 각국 시스템이 너무 다릅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가 공산 독재 국가인 중국의 뜻에 계속 맞춰줄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결제 시스템 문제도 있겠네요. 달러 중심의 스위프트망을 대체하기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수십 년간 구축된 스위프트의 안정성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브릭스는 반미연대라는 구호는 있지만 각자 속내가 너무 달라서 한 팀이 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뚜렷한 거죠. 달러의 종말이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지만 만약 정말 그런 세상이 온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일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네요. 네. 과거 길더마나 파운드화가 무너졌을 때를 보면 전 세계적인 혼란과 전쟁으로 이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통찰이 나오는 겁니다. 현재 미국 중심 질서에 문제가 많아도 사회주의 일당 독재 국가가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가 더 나을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오히려 더 큰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쉽사리 달러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무엇을 사야 하나
고민하게 되는데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지금 이 패러다임 전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조차 포트폴리오의 엄청난 비중을 달러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걸 시사해 주네요. 결국 본질을 봐야 합니다. 달러 패권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세계를 지탱해온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그 근간을 이루는 신뢰의 가치는 그렇게 쉽게 변하거나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금에는 녹이 슬고 동에도 녹이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지폐에는 곰팡이가 슬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 현재 달러의 위상을 딱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달러의 미래는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갈 세계 질서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여러분 앞에 미국 달러, 중국 위안화, 유로, 엔화, 그리고 비트코인이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이 중 단 하나만 골라 앞으로 10년간 보관해야 한다면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의 이유 속에 아마도 달러 패권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담겨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